자, 봅시다. 36페이지.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고는 빈 학파의 논리 실증을 비롯하여 1세기 현대철에 큰 영향을 줬다. 진짜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진짜. 왜냐면 평가원 지문이라는 게 예를 들면 비트겐슈타인 어떤 사람이고 빈 학파가 어떻고 논리 실증이 어떻고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건 있어. 예를 들면 연역법이 뭐고 귀납법이 뭐고 변증법이 뭐고 이런 건 알아야 돼. 이건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건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EBS 나왔다든지 반복 출제에 대해서 뭐 중요하다든지 그러면 또 이게 의미 있을 수는 있으나 다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이런 게임을 잘한다, 뭐 야구를 잘한다, 농구를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농구를 잘하는 거랑 수학을 잘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별개란 말이에요. 맞죠? 국어는 국어 나름대로 뭔가가 있는 거야. 근데 자꾸 그거를 자기가 잘했던 어떤 특정 과목을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은 도움받지만 어떤 부분은 극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어는 국어 나름대로 정보처리거든.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옆에다 TS라고 적어요. TS. 이 부분 주제 도입, 그냥 주제 도입인 거예요. 이 부분까지는. 왜 주제 도입이냐고 물어보면 그 버라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 수학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설명해줘요, 선생님이. 이 문제는요? 또 설명해줘. 이 문제는요? 또 설명해줘.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유형연습 어떻게 해서 이 유형을 내가 다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그 수학 1등급 하는 애들은 그 대답이 알잖아요. 많이 하면 돼. 존나 하면 돼. 하다 보면 돼. 꼭 공부 안 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뭐라 그래? 해도 안 되던데요? 안 했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안 했죠. 아, 선생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하루에 한 2시간이요. 오케이. 집중하세요, 여러분. 잔소리 안 한다, 이제. 자, 세 번째 줄. 그는 세모.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할 발생한다고 봤다. 봐봐. 주제가 여기서 보여야죠. 형남팸이죠. 언어를 애매하게. 거기다 C라고 적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강조하는 단어들이야. 많다. 별표 치세요. 논란. 별표 치세요. 이게 다 강조하는 거야. 많다. 많다. 강조하는 거잖아. 논란. 문제 P. 또는 논란 자체도 어떤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생겼냐? 언어를 애매하게 썼다. C. 많은 철학적 논란들에다 E.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도 아니죠. 언어를 애매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 자, 그러면 일단 원인은 언어를 애매하게 쓴 거야. 오늘 어떻게 애매하게 썼지? 봅시다. 때문에 세모.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한다. 언어를 분석, 비판, 명료화. S1, S2, S3. 이걸 세 개를 구분했을진 모르겠어. 근데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 한다. 세 개가 나왔으니까 S1, 2, 3라고 했고 형광펜으로 맺죠. 언어 분석, 비판, 명료. 이게 방향성일 수 있어요. 됐죠? 자, 그것을 철학의 가지로 삼았고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의 내용이 나올 텐데 아까도 얘기 들었다시피 1단락 언어를 애매했다. 분석, 비판, 명료하게 쓴다. 2단락 쇼로 갑시다. 그는 세모. 이 책에서 세모.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 야, 잘 들어. 형광펜으로 그림 이론만 몇 줄 칠 거예요. 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단어는 이해가 안 돼. 언어가 어떻게 그림이야? 세계를 언어가 그려? 뭐 묘사한다는 얘기인가? 철학인데? 모르겠잖아. 내가 얘기했죠. 옆에다 써요. 빨간색으로. 처리 가능한 정보 집중. 어차피 처리 안 되는 정보들이 어그로 끌려가야 박살밖에 안 나요. 주제 구조 잡았으면 처리 가능한 데까지 하는 거야. 이러면 어차피 처리가 안 되면 넘어가. 왜? 뒤쪽에 뭔가 주겠지. 중요하다면. 이 이론은 세모. 세우는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예시라고 쓰고 상상이라고 적으세요. 이런 예시가 나오면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돼.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 설명. 잘 봐. 장난감 자동차 인형 중요할 수 있어. 더 중요한 단어는 뭐야? 통에다 세모. 모형에다 C, 사건에다 E. 아,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구나. 잠깐만, 이 얘기가 지금 그림 이론과 어떤 관계지? 그러네. 봐봐, 여러분. 사건은 실제죠. 그러면 언어겠어, 세계겠어. 모형은 말 그대로 모형이죠. 실제 그 자체가 아니죠. 나는 아마 이 생각이야. 그래서 형광펜으로요. 언어에다가 동그라미, 모형에다 동그라미. 세계에다 네모박스, 사건에다 네모박스. 일단 이렇게 예상해봤어요.
그 예상이 맞을지 틀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파란색 펜 들고. 그런데 세모.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물음표 Q. 그것은 세모. 모형이 실제 사람과 자동차에 대응된다 때문이다 세모. 언어도 이와 같다. 같다에다 세모. 자, 무슨 얘기야?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에 대응한다. 잠깐만. 모형이 실제 자동차, 언어가 세계. 끝났네. 현관펜 드세요. 언어 동그라미, 모형 동그라미였죠. 기업, 모형 아랫줄, 모형 동그라미. 그 아래 언어 동그라미.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에다 동그라미. 자, 이제 모형 박스 칠 거예요. 모형 박스. 자, 모형. 다시. 언어, 모형. 이게 다 동그라미고. 니은, 세 개가 박스였어. 자, 니은 아래, 모형이 실제 자동차와 사람에다가 박스. 언어가 의미를 갖은 언어가 세 개에 대응한다. 세 개에다 박스. 끝났네요, 그러면. 자, 펜으로 쭉 연결해주세요. 언어, 모형, 언어. 세 개의 사건, 실제 자동차의 사람, 세 개. 끝났죠? 이거야. 그럼 왜요? 라고 하면 이제 또 답이 없어. 이 유추라는 사고예요. 옆에다 쓰세요. 유추. 가로 열고, 비슷한 것 대응. $2. 다시 말해서 세모.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자, 언어에다가 동그라미, 세 개에다 박스. 바꿔야기 언어가 모형이고, 세 개가 사건. 봐봐. 7번 얘기하잖아. 이러면 알아먹어야지. 자, 또 봐봐. 언어 동그라미, 명제 동그라미. 세 개 박스, 사태 박스. 자, 그럼 봐봐, 이제. 언어, 모형, 언어 해놓고, 이제 어디까지 가요? 명제까지 갔어요. 세계 사건, 실제 자동차 사람, 세계 어디까지 갔어요? 사태로 갔어요. 됐죠?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이거는 뭐 힘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파란색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리고 세모. 명제와 사태는 서로 가깝대요. 잠깐만. 명제 아까 뭐였어? 언어, 동그라미. 사태는 뭐였어? 세 개 박스. 이처럼 세모. 언어 동그라미, 세 개 박스. 언어 동그라미, 세 개 박스. 아, 마치 뭐야? 그림 같은 거다. 그래서 그림 이론이다. 그림에다 동그라미 쳐놓죠. 그러면 일단 2단락에서 처리 가능한 정보는 딴 건 모르겠고 옆에다 씁시다. 언어, 등호, 모형, 등호, 명제. 세 개의 등호, 사건, 등호, 사태. 이렇게 지금 언어와 세계를 구분 지어가지고 대응을 시킨 것 같은데, 자, 3단락.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요. 아, 세계 사건 사태가 같은 개념이라고 봤으나 그걸 다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세계 사건 사태가 비슷한 부류긴 하지만은 한 놈은 팩트 그 자체가 아니라 팩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놈인 것 같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사태 박스, 논리적 가능성 박스 연결해주세요. 따라서 세모.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세모. 논리적 그림에다 박스, 화살표 연결. 자, 정리하면 이건가 봐. 이제 사실 그 자체가 있어요. 팩트 그 자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 뭐래? 논리적 가능성이래. 그래서 언어도 팩트 그 자체가 아니라 논리적 가능성. 바꿔 얘기하면 논리적 그림이래요. 자,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C, 사실이 되면 E, 되면 세모. 명제는 참이다, 결과 E.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모, 앞에다 C. 명제는 거짓이 된다, E. 결국 이거죠. 자, 사태가 팩트가 됐어, 참. 사태가 팩트가 안 됐어, 거짓. 간단하네. 명제 참거짓의 정의란 거죠.
사태가 사실 되면 팩트 참. 사태가 사실이 안 됐어. 팩트가 안 됐으면 거짓. 오케이. 어떤 명제가 세모? 현관펜. 새로운 주제로 가야지. 의미 있는 명제 밑줄. 실제 해야 돼요. 실제 현관펜 밑줄. 참거짓을 따질 수 있어야 돼요. 현관펜 밑줄. 다시 파란색으로. 다시 파란색으로.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만약 세모.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을 언급한다면 의미 없는 명제. 자, 현관펜 밑줄. 자, 의미 있는 명제, 없는 명제를 대조해놨죠. 두 개 대조하세요. 참거짓을 따질 수 없대요. 따라서 세모. 갑자기 뜬금포 경험적 세계는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철학지문 쭉 흐름 잡다 보면 이 얘기 맨날 해요. 우리 옛날 EBS 지문 중에 뭐 있었냐면 유클리드 기하, 비유클리드학을 근거로 기억나니? 데카르트 막 연결 다 지었었어. EBS 같은 데서. 얘도 그러니까 사실 그 흐름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모르는 표정이니 정리하면 이거야. 봐봐. 지금 2단락 주제는 정리했죠. 유추를 바탕으로 봤을 때 언어는 모형 명제랑 같은 말, 세계는 사건 사태랑 같은 말. 그런데 3단락 첫 줄 옆에다 써. 사태 땡땡 등호 논리적 가능성. 사태는 뭐라고? 그냥 논리적 가능성이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 언어 땡땡 논리적 그림이요. 자, 의미 있는 명제는 어떤 게 의미 있는 명제예요? 실제 해야 된대. 실제 해야 된다는 말은 뭐랑 동의어가 된 것 같아? 그 단락 마지막 줄에 있듯이 경험적 세계야. 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실제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참가자 판별할 수 있다. 라고 논리를 잡아놓은 것 같고 선생님 그게 잘 안 메꿔내지 사고인데요. 녹색으로 옆에다 쓰세요. 기출 연결하고 쓰세요. 경험 땡땡 실제 화살표 의미 있는 명제 땡땡 참거짓 판별. 무슨 얘기냐면 경험적 명제가 있으면 선험적 명제가 있어요. 항상 배는 쌍으로. 그러니까 경험은 뭐냐? 감각기관, 오감으로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야. 선험은 그렇지 않은 거야. 대부분 연역적인 지식들을 의미해요. 그럼 연역은요, 참거짓을 판별할 필요가 없는, 이미 참거짓 판별이 돼 있거나 또는 참거짓을 경험적으로 판별할 수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 경험주의자인 거죠.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의미 있는 명제. 왜? 참거짓 판별할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 단락 파란색.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 나오잖아. 이러한 관점 세모. 비트겐슈타인의 기존의 철학들이 나눴던 신영원, 형이삭, 주체, 윤리적 가치 등과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 얘기잖아. 지금. 써요. 옆에다 써. 경험 vs 선험. 왜냐하면 세모.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C. 즉 세모. 경험 가능하지 않다. C. 이와 같은 세모. 형이삭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 질문들은 의미 없는 말이다. 결과 E. 그러한 문제는 세모.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난 신비한 것들이지만 세모. 이에 대해 답변할 수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 결과 E. 그래서 세모. 말소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된다. 결과 E. 정념이 이거야. 경험이냐 선험이냐. 예를 들면 거야. 신이 있냐 없냐. 아니 그거 뭐 경험의 대상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맞죠? 이데아 또는 도덕이 있냐 없냐. 아 그걸 경험으로 봐야 되나? 야 선하게 해서 우리는 왜 선하게 살아야 돼?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 나는 말 못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반면에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코로나로 사망자가 많냐 코로나 전후에 자살자를 비교해봤을 때 뭐가 더 많냐. 아 우리나라는 자살자가 더 많다. 야 그러면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아니야. 왜? 인도를 보니까 뭐 자살이 뭐야 그냥 뭐 거의 그냥 시체 더미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이런 어떤 경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으나 신은 존재하니 이래버리면 봐봐 있다고도 없다고도 못하는 거야. 왜?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반대로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넘어가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17번 쓰세요. 주제 플러스 구조라고. 주제 구조 묻는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 자, 1번. 언어의 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그냥 뭐 이거. 그러니까 물론 일치로 풀어도 쉬운데 너무 주제 구조잖아. 현관펜으로 언어에다 몇 줄. 맞죠? 주제죠. 자, 그림 이론에다 현관펜 몇 줄. 3번 더 사태 사실 현관펜 몇 줄. 4번 쪽 경험적 대사 현관펜 몇 줄. 5번 더 형이상학적 문제 현관펜 몇 줄. 봐봐. 다 주제 키워드야. 그러니까 발췌도구로 풀었다 하더라도 주제 키워드를 찾고 있느냐의 의도 문제로 봐야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자, 글의 주제가 뭐냐면요, 17번 밑에다 써. T 동그라미 그림 이론, 화살표, 의미 있는 명제, 화살표, 말할 수 없는 것 침묵.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에 되게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그림 이론 시장에서 의미 있는 명제가 나왔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침묵하는 이게 나온 거야. 자, 그럼 보세요. 그 시작은 뭐야? 그림 이론이야. 바꿔 얘기하면 뭐야? 언어의 문제예요. 맞죠? 그래서 언어의 문제에다가 시작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그림 이론으로 화살표 놓으세요. 이게 글의 초반부 흐름인 거야. 자, 이게 봐봐. 당연히 철학의 중요한 과제였다는 글의 주제 범주가 철학이었으니까 여러분이 바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얘네가 논리실증주의자는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 그럼 논리실증주의에 물음표 쳐놓으세요. 그리고 옆에다 쓰는 거야. 이런 걸 좁히고 발췌독 하는 거야. 여러분 판단이 안 됐을 때. 이해됐어? 근데 논리실증주의가 절대로 막 정보 가치가 높고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넘어갈걸? 3번. 사태와 사실 되게 중요했죠. 몇 단락 주제예요? 써. 박스 3 주제 구조. 그러면서 사태 사실을 구분했던 이유는 의미 있는 명제 때문이거든. 아래 올리다가 주제 흐름을 그림 이론, 의미 있는 명제, 말할 수 없는 것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의미 있는 명제 밑줄 치시고,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써. C1 실제, C2 경험 대상, 화살표 결과 2 참가지 판별 가능. 됐어요. 정답은 그럼 4번이죠. 경험적이라 어떻게 다 참이야. 경험적으로 판단했을 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 즉 참거짓 판단이 가능해야 의미 있는 명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발췌독 해도 풀리긴 해. 그런데 내가 방금 설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친구들과 단순히 일치로 가는 친구들의 수준 차이가 극명하잖아. 옛날 지문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준이 낮아요. 미안한데 여러분 진짜 수준이 낮다니까. 옛날 지문들이 자꾸 여러분 부모님들이 막 요즘 애들 공부를 못해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옛날은요 공부를 되게 비효율적으로 했고요. 국어는요 차원이 달라요. 물론 국어 공부를 진짜 이상하게 하는 애들도 있겠지. 그런데 같은 1등급을 놓고 보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까? 지금은 서울대 정시 뚫으려면 0.2%예요. 문과 기준. 옛날에는요 문과 기준 한 0.6에서 8%. 그리고 내가 요즘은 잘 안 봤는데 한 10년 전 기준으로 연대가 제일 낮은 과가 신학과예요. 8에서 10%예요. 내가 4년 전 기준을 봤을 때 1%였어. 왜? 그때는 정시가 90, 지금은 정시가 20, 30. 더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선생님 공의학번 때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가 상위 10%였어요. 지금은 2%잖아. 비교할 바가 못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서 스카이면 지금 잘 봐줘서 동고농입니다. 진심.
차원이 달라요. 그 시절하고 지금. 애들 수준도 그렇고 입시 컷도 그렇고. 최상위권은 경쟁이 진짜 치열해요. 옛날보다 훨씬 롱테일 된 거야. 옛날엔 정규분포가 뭐냐면 이렇게 몰려 있었거든. 지금은 정규분포 완전히 내려와가지고 근데 최상위권에서 박 터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양극화된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뭐라 그럴까 빈도가 좀 적었다면 이렇게 펼쳐져 있었다면 지금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거기서 막 난리나는 경쟁을 하고 있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옛날에 이 짐을 이해하고 푸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해가 안 돼. 옛날 사람들 그거 어떻게? 일치로 푼 거야. 일치로 푸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는 요즘은 이거 2등급도 나오기 힘들어요. 우린 어떻게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처리를 해야지. 간단한 거예요. 야, 비트겐슈타인은 진짜 존나 쩌는 애야. 걔가 못던 이론 얘기했는데 그림 이론이 뭔데? 야 봐봐.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실제 났잖아. 근데 그거를 법정에서 보니까 사람 모형하고 자동차 모형 가지고 재현하고 있더라고. 야, 잘 생각해봐. 세계를 언어가 재현하고 있잖아. 그게 난 그림 이론이라는 거야. 마치 세계를 그려서 표현하듯이 세계를 언어적으로 표현하잖아. 사건을 모형으로 표현하잖아. 오케이. 야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그 언어 모형 명제 알겠고 세계 사건 사태 알겠어. 근데 네가 얘기한 그 사태 실제니? 아니야. 실제인지 아닌지 아직은 몰라. 그럼 뭔데 그게? 가능성일 뿐이고 경험적이어야 되고 실제해서 판단이 돼야 돼. 판단해서 참이야. 거짓이야를 따질 수 있어야 돼. 근데 실제하지 않는 걸 얘기해? 의미가 없어. 어차피 판단 못할 거니까. 결국 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 자, 형이상학, 영원, 신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입증할 수 없어. 즉 경험적 대상이 아니야. 즉 참거짓 판별을 할 수도 없어. 즉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어. 즉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렇게 비트겐슈타인의 사고름을 잡은 거예요. 이 수준이 돼야 된다고. 일치 수준은 뛰어넘어서. 18번. 자, 그러면 이제 의미 없는 명제 아까도 얘기했죠. 위에 써놨네. 아, 형광펜만 치자. 자, 박스 칠게요. 실제해야 된다. 경험 대상해야 된다. 의미 없는 명제. 형광펜 밑줄 화살표 연결. 자, 1번 선지. 어렵죠? 아, 이거는 실제하는 건가? 경험 대상인가? 근데 봐봐. 곰팡이가 실제한다. 경험 대상이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생물의 일종이다. 참거짓 판별도 가능하잖아. 왜? 생물을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1번이 될 것 같단 말이야. 2번 한번 볼게요. 물은 1기압에서 1기압 90도에서 끓는다. 야 잠깐만. 실제하는 대상이고 경험이 가능하잖아. 맞죠? 참거짓 판별도 되잖아. 뭐야? 아, 의미 없는 명제를 찾으라고. 여기까지 다 의미 있는 명제들이죠. 실제하죠. 경험 대상이죠. 참거짓 판별이 가능하니까. 3번도. 아, 그러네. 4번도. 그러네. 아, 5번. 왜? 바람직하다? 참거짓 판별 되니? 아, 이 얘기구나. 1, 2, 3, 4번은 참거짓 판별이 되네. 아, 이 문제 설계가 보이죠? 1, 2, 3, 4번 묶어. 써 옆에다가 참거짓 판별 가능. 그러니까 봐봐. 옛날 문제니까 수준을 뚝 떨어뜨린 거야. 이건 진짜 그냥 뭐야? 고등학교 1학년 집합과 명제 수학 시간이야. 맞잖아. 야, 이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1, 2, 3, 4번 따질 수 있어. 5번은 못 따져. 집합과 명제잖아 그냥. 그 정도로 수준을 떨어뜨려서 낸 시절이에요. 근데 왜 이거 존나 어렵다고 지지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19번 파인트. 기억 니은의 관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형은 뭐야? 모형은 언어, 명제, 사건은 세계, 사태. 맞죠? 자, 그럼 봐. 기억, 언어. 뭐 이상한데 지금? 뭘 하는 거지? 언어랑 세계를 대응시키겠다. 오케이. 니은 볼게요. 명제는 사태에 대응시키겠다. 가능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봐봐. 언어, 명제, 모형. 우리 아까 2단락에 보면은 언어, 모형, 명제. 세계, 사건, 사태였잖아. 그럼 언어는 세계, 명제는 사태, 모형은 사건에 대응됐었잖아. 아, 그럼 기억 니은은 그런 분류를 얘기하는 건가? 자, 그럼 보세요. 논리적 그림이 의미 있는 명제라고? 언어가 논리적 그림 아니었어? 의미 있는 명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야? 1번 실제하고 이 경험 대상이고 참거짓 판별도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논리적 그림은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를 논리적 그림이라고 그랬잖아. 왜?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논리적 가능성이니까. 그러니까 주제를 정확히 잡아놓으면은 아까 1단락 우리가 정답 고르겠다고 17번 정답 고르겠다고 17번 밑에 써놓은 주제, 현관표 쳐서 18번 의미 없는 명제의 연결, 현관표 쳐가지고 19번에 화살표 연결해 놓으면 정답이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됐어? 그리고 봐봐, 리얼 형이상학적 주체는 뭐야? 말할 수 없는 거야. 의미 없는 명제라고요. 경험적 세계는 의미 있는 명제, 말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 엮어놨잖아. 아, 그럼 문항설계가 보이죠? 기억, 니은이 뭐야? 기억은 모형, 니은은 사건. 아, 그러네. 모형, 언어, 명제. 맞죠? 그러니까 왼쪽 들어가는 게 언어 명제 맞고, 오른쪽 들어가는 게 세계 사태 맞는 거야. 그거네. 그거야. 그럼 1, 2번 기억, 니은은 일단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럼 디귿, 논리적 그림, 즉 논리적 그림이 모형이고 의미 있는 명제가 사건이냐를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논리적 그림과 의미 있는 명제를 대응시킨 밑에서 두 번째 단락으로 와봐. 자, 명제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논리적 그림 맞죠? 맞잖아. 맞잖아. 그러면 논리적 그림에 대응되는 단어는 뭐겠어? 사태. 그게 뭐야? 논리적 가능성이네. 의미 있는 명제가 아니라 논리적 가능성을 바꿔 써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좁히고 발전을 한다는 얘기야. 빨간색 펜으로 봐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요. 첫 번째 줄 봐봐. 사태, 빨간색 동그라미 쳐봐. 논리적 가능성, 빨간색 동그라미 쳐봐. 그러니까 사태 쪽에 들어가야 되는 게 논리적 가능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언어 세계 쪽이 들어갈 것, 명제, 사태 쪽이 들어갈 것. 디귿, 논리적 그림에서 의미 있는 명제 쪽에 들어갈 게 논리적 가능성이라고. 의미 있는 명제가 아니라. 왼쪽에 들어올 놈은 언어였죠? 명제였죠? 여기선 그게 언어에 대응되는 건 뭐였어? 밑에서 두 번째랑 위에서 두 번째 줄. 언어에다가 별표, 그 아래 논리적 그림에다 별표, 디귿 논리적 그림 연결해 놓으면, 아, 그러네. 왼쪽 언어 논리적 그림은 오른쪽 사태 세계 의미 있는 명제가 아니라 논리적 가능성이 되는데 의미 있는 명제라고 섞어놨구나. 리을은 더 섞어놨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형이사학 주체는 말할 수 없는 거라니까. 이상한 걸 아예 섞어놨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억, 니은 관계. 그러네. 왼쪽에 들어갈 건 뭐야? 언어, 명제, 논리적 그림. 오른쪽 들어갈 건 세계, 사태, 논리적 가능성. 이해됐어? 리을은 아예 이상한 걸 섞어놨고 디귿은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 있는 명제를 바꿔놨고. 정답 1번 끝이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게 전형적인 유추 문제, 대응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패러프레이즈 해라, 구조도 잡아라, 비교 대조해라, 흐름 잡아라. 그래야 19번 같은 게 잡히는 건데 이걸 자꾸 일치로 풀어버리니까 뭔 소리자 다 틀리지. 20번 가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밑에서 두 번째 줄 때문에 세모, 앞에다 C, 뒤에다 E.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죄에 넘어갔다. 자, 봐봐. 지금 이 글에서 이 문제에서 다루는 세팅의 핵심은 뭐냐면 옆에다 쓸게요. 말할 수 있는 것 vs 말할 수 없는 거야. 맞죠? 자, 그럼 보세요. 말할 수 있는 것 vs 말할 수 없는 건데, 자, 말할 수 있는 것은 옆에다 씁시다. 아까 1번 뭐였어요? 말할 수 있는 거 아까 1번 뭐였어요? 실제, 맞죠? 두 번째는 경험, 세 번째는 참거지 판별 가능. 말할 수 없는 거, 그게 아닌 거겠죠. 무슨 얘기야? 말할 수 없는 것 옆에다 써봐. 예시, 형 이상학, 신, 뭐 이런 거잖아. 아,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논쟁 자체도 경험적 대상이거나 실제 대상이 아니잖아. 추상적이고 경험적이지 않은 논박들이잖아.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나의 이런 논쟁은 경험적 대상도 아니고 실제하는 대상도 아니니 결국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네. 이해됐니?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려운 거야. 다시 봐봐. 지금 비트겐슈타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거야. 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명제가 있고 말할 수 없는 명제가 있어요. 신, 영혼, 형이사가 이런 거 말할 수 없어요. 경험적인 거, 실제하는 거, 참가지 판별하는 거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분류를 한 거야. 그래놓고 뭐라 그런 거야? 나의 주장 자체도 실제하거나 경험적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말할 수 없는 분야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캐치됐죠? 그러면 정답은 1번 2번 3번 자 4번이죠. 4번. 왜? 봐봐. 지금 현관펜으로 3번의 실제 4번의 경험적 세계 이 두 가지가 일단 초점이에요. 맞죠?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제해야 된다. 경험적 세계다. 우리가 오른쪽 써놨던 지문 주제 위로 봤다면 맞죠? 근데 봐봐. 정답은 왜 4번이 되냐면 일단 3번을 보시면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근데 봐봐.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에다 박스 쳐봐요. 잠깐만. 이거는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두 개 섞어놨잖아. 무슨 얘기냐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가봐요. 자, 사태는 뭐야? 사실이 아니라 논리적 가능성인 거고 맞죠? 이걸 검증했을 때 실제가 되면 참, 이걸 검증했을 때 실제가 아니면 false, 거짓. 그 얘기야. 즉 무슨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는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대상이야. 근데 실제하는 대상이냐 아니냐로 섞어놔 버렸다고. 범주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문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처리가 안 되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는 기출 연계 흐름을 가지고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발췌도 갔다 왔다 갔다 푸는 수밖에 없어. 그럼 자꾸 그쪽으로 가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한 개 분명한 방법이라니까. 다시 하면 잘 정확히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비트겐슈타인이 이 얘기를 한 거야. 자, 경험적인 명제가 있고 선언적 명제가 있는 거야. 경험적인 것은 실제 하는 거고 현재는 참거짓인지 모르더라도 경험적으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야.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얻어가지고 판단이 가능하니까. 반면에 선언적 명제들은 판단도 불가능하고 애당초 정해져 있든지 추상적인 거든지 실제적인 거든지 실제가 아닌 거든지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이건 다룰 필요도 없다는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됐어?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자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에 따라 보면은 비트겐슈타인의 결과적으로 명제를 두 개로 나눈 거야. 말할 수 있는 명제, 없는 명제. 말할 수 있는 명제는 경험적 명제. 말할 수 없는 명제는 경험적이지 않은 형이상학적인 명제. 이해됐어? 그러면 3번이 경험적인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걸 얘기하는 거냐 4번이 경험적인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을 얘기하는 거냐 그걸만 따져주면 돼. 근데 4번을 딱 봐도 경험적인 게 아니라 언어 세계와 논리적 관계, 형이상학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야. 실제하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예요. 그럼 3번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실제하지 않는다는 맞아. 근데 뒤쪽에 있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가 그게 경험이 가능한 대상이라니까요. 논리적으로 가능하잖아. 그럼 경험에서 참일 가능성도 거짓일 가능성도 있는 거야. 즉 참거짓이 판별이 가능한 놈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 그 자체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조건 중에 하나라. 이해됐어? 논리적 가능한 사태 가로 읽었어? 참거짓 판별 가능성. 땡땡 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섞어놓은 거라고요. 이해됐을까? 자 그럼 봐봐. 이제 이 지문에서 여러분이 어떤 포인트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처리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오늘 수업 이거 끝나고 여러분이 오답이나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좀 더 정비 한번 해볼게요.